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너무 상황이 엄중하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인양 사건을 보면서 이 진짜 뭐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면서 일단은 정치인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법을 통과시킨 게 아직 발효되지 못하면서 일어난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그동안 세상에 안 알려진 건가? 아니면 현대 사회가 이런 사건을 자꾸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심리라든지 이런 상태가 좀 불안해지면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건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세요? 예전부터 이런 사건이 이렇게 많았나요? 어떨까요? 일단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는 잘 간주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체벌이나 훈육 같은 것들을 뭐 예전에도 사실 우리 어릴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뭐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시사까지 이르는 사건은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어떤 특이한 사건들은 네. 좀 어디서부터 출현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예전에 사망을 그 학대치사로 사망을 해서 매장을 해버리고 이래서 결국에는 확인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서야 지금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 정도만 해도 한 5-6건 정도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30-40건 네. 한 해에도 학대 치사가 30-40건이고 그 중에 이제 뭐 영아 유기 같은 거 뭐 이제 영아 살해까지 합치면 아마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병리 이런 것들이 회복 불가능한 어떤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뭐 예를 들자면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임신과 출산을 어른이 되자마자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기를 준비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이제 어떤 제너레이션들의 탄생과 이게 완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된 데는 10대들의 어떤 보호 환경,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조건 만남, 성매매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학업 중단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숨겨졌던 게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서 네. 이런 것이 더 증가한 건 사실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30년쯤 전에 이제 검찰 시보를 할 때 그때 제가 엽기적인 이런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을 같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남매가 있었는데 결국 오빠는 숨지고 그 여동생은 살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인분을 먹게 하고 뭐 정말 뭐 아이들 이렇게 온 몸에 이 멍자국을 보면 아주 끔찍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이제 정인양 사건을 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 아이를 차 안에 가두었다, 차 안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차 안에 두었다든지 뭐 이런 게 몇 번이 있었고 또 몇 번 신고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졌을까? 지금 이제 뭐 아동보호법이 바뀌어서 2회 이상 신고하면 즉시 분리할 수 있다로 이제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 할 수 있다로만 바뀌었지 사실은 이제 그게 강행 규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지 이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을 한두 개 몇몇 조항만 바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학대
사건을 사실은 과거에도 사실 있었고 이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경찰도 사실 자유롭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기에 개입을 할 때도 아 이게 중대 형사 사건이구나 이렇게 개입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에도 다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정부부처의 업무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기보다는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규율되는 대상 사건으로만 여기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아동학대로 그러면은 경찰이 일단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또 상해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이상 사실은 아이들의 신체를 다 옷을 벗겨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동학대 사건은 특수하게 일단 아동학대의 행위 자체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경찰이 보통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고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사실 내가 맞았다고 진술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정말 어린 아이들은 그거 표현하기도 그렇죠. 어려워. 진술 능력도 떨어지고 본인이 학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른들의 이제 목소리에 의해서 사건이 좌우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아동학대로 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안 그래도 아동학대를 중대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 경찰이 그 다음에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면 복지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결국은 이첩이 되면서 더 이상 경찰의 업무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회 양천구 사건의 경우에 1회에도 내사 종결되고 아부전으로 넘어갔고 2회에 주차장에서 주민이 신고했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뭐 혐의 없음으로 또 이제 아부전으로 케이스 넘어가게 되고 3차에서 병원에 의사가 신고를 했을 때도 사실은 결국에는 또 다른 이제 소아과를 갔더니 뭐 구강 안에 염증이 있다 이 정도가 나오니까 이걸 아동학대라고 꼭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또 종결이 되고서는 또 아부전으로 가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신고 이후 보름 후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기록에 남기면서 예를 들자면 뭐 전산 데이터 파일 안에 신고된 기록 같은 것들이 전부 나오면서 그렇죠.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한 담당자가 누구든지 간에 예컨대 PDA에 지금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만 넣으면 결국 이 아이가 그 전에도 이런 신고가 됐던 아이인지 안 됐던 아이인지 실무자가 바뀐다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그와 같은 어떤 업무의 처리 지침이 지금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누적돼서 제대로 그게 서로 공유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폭력은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로 취급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 맞다가 죽는 여자들도 있고 또 그 여자들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2018년도부터 그 이제 신고 기록을 전부 다 전산망에다 다 넣어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PDA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보면은 그 안에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그 전에도 됐던 사건인지 안 됐던 사건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나갈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이 모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사 종결이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누적이 되고 그렇죠. 누적이 되고 기록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체크리스트를 여러 번 이제 그 시범적인 시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생명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5점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점수가 높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법원에다 요청하도록 그래서 피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지금 거의 10배가 임시조치가 늘었거든요. 가정폭력 사건은. 아동학대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고한 사건들을 전부 기록하고 그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걸 집적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법원에 있을 때 가정보호 사건 재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결국 제가 1년 가정보호 사건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2번, 3번 오는 사건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부인이 와서는 맞았는데 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네. 저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이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사회문화의 인식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 가정보호 사건도 그렇고 부부간의 폭행 사건도 그렇고 이런 아동학대 사건도 이게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 아동은 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독립된 인격체인데 부모의 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뭐예요? 이 인식 자체가 야 이거는 훈육이야 하는데 이게 훈육이 아닌 학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말씀도 그러시고 이렇게 이런 걸 뭐 리스트업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이 함께 동시에 해야 될 게 이런 인식의 변화다. 사회문화의 변화인데 저는 그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치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외국 유학 갔다 오시거나 외국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미국에서는 뭐 몇 살이죠? 13살인지 뭐 15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세 이하의 어린이를 혼자 두고 부모가 외출을 하면 바로 이웃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그게 아동학대잖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냥 좀 놔두면 어때 하는데 그거는 걔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게 어떤 위험으로부터 뭐 이렇게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이를 놔두는 것 자체도 학대라고 처벌받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그런 정치한 법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사한 사례도 있죠. 뭐 그런 거 말고 많죠. 지난번에 왜 라면 뭐 사건도 아이들만 집에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살아오던 방식과 규범이 충돌하면서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어떤 불법 행위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너무 드라마틱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데 일단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는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 일단 가정폭력 처벌법에 보면은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피해 여성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한다고 돼 있어요. 궁극적인 법률의 목적 자체가 목적 조항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한다는 거는 가정 좀 이상한데. 그렇죠. 폭력이 있으면 폭력 피해자를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폭력이 있어도 가정을 보호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반의사 불벌죄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에 뭐 법원으로 가도 그렇죠. 어떻게든 화해하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그 목적 조항을 바꿔야 되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아동복지법에 있어요. 아동 학대는 집안에서 애가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를 그러면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기관은. 그런데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가 목적이 아니고 구조를 하는 대신에 원가정 복귀가 목적이에요. 근데 규모가 붙여지지 않는 한 원가정 복귀는 그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맞습니다. 친권도 제한 안 되고 원가정 복귀로 그대로 뭐 일정 기간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부 처분을 해가지고 교육도 받고 몇십 시간 하면 금방 인간이 무슨 개선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면죄부를 주고 아이는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공고한 무슨 성곽 같은 데에는 형사사법권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의 흐름이 그게 사실은 법률 안에도 살아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형사사법 개입을 과다하게 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훈육과 학대의 이 경계선상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의 목적 조항을 둔 건데 이거를
과잉 해석을 하면서 형사 사건화할 것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일종의 그렇죠. 다 예, 면죄부를 예, 다 줘버리는. 면죄부를 네, 줘버리는 맞습니다. 오히려 면죄부를 네. 줘버리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목적 조항을 바꾸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형사 사건은 안 되지만 이거 준형사 사건처럼 엄벌을 하는 거야. 네. 이런 네. 인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는 예. 사실은 이제 가정법원으로 그러면 일단 사건이 어떻게 실태가 예. 되느냐. 네. 3만 건이 1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요. 네. 그중에 3천 건이 결국은 검찰로 송치가 돼요. 예, 예. 나머지는 그러면 2만 그냥 7천 건 없어지네요. 증발하는 겁니다. 예, 이거 예. 어디로 가느냐? 아보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동보호 전문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네, 네. 그럼 이 3천 건 중에 그 다음에 그런 검사가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형사법원으로 가는 길과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으로 가는 네, 길을 네. 선택하는데 그 중에 형사법원으로 가는 거 이게 범죄잖아요. 네, 그거는 기껏해야 300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3만 건 중에 300건만 범죄를 취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29,700건은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의해서 사법 제도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아까 뭐 3,000건 중에 300건 가고 2,700건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사실 금방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에 있으니까 아동보호 사건은 선도조건부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내려지니까 그냥 집에서 다시 집에 가는 그대로 거예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또 임시조치도 위반하고 보호조치도 위반하고 다 위반해요. 그러면은 기껏 하는 게 과태료를 이제 벌금 내라. 그럼 벌금을 이 사람들이 내고 내 돈 내고 내가 괴롭히겠다는데 내 새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냐 이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구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형사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법원에는 형사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형사처벌이 진짜 필요하고 구속도 필요하고 이러면은 사건 자체를 가정법원에서 다른 일반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하는데 시간이 아시지만 많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사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 우리가 꼭 도입하고 싶은 게 패밀리 코트가 있어가지고 패밀리 코트는 보호처분도 하고 보호처분 말 안 들으면은 형사처분도 하고 판사님이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이 과정을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폭력이 있는지 그거를 사실 지속성이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을 가정에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외에 아동을 맡기거나 이제 맞습니다. 분리해서 아이를 케어해주는 것이 숫자적으로 너무 적거나 네. 또는 그것이 환경이 아직은 열악한 것 아닌가. 네, 제가 네, 사실은 요새는 뭐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마음들은 열심히 돌봐주고 싶지만 뭐 아이들이 나이도 다양하고인데 애들이 또 부모 아무리 학대를 하는 부모라도 자기 가정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의 어떤 뭐 애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겠죠. 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 아동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도 네. 국회에 가면 예산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런 의사결정권을 다시 가지게 되시면 이 예산만큼 깎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는 아동 보호시설이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건 왜냐하면 가정과 비슷한 보호시설이 되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가정과 거기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대한교육센터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더 전문화된 시설들, 전문 인력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도 인건비도 현실화를 사실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학대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복지부의 업무로 보면 안 된다. 학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사법기관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지 영역으로 넘어오도록. 그러면 이런 건 어떠세요? 이제
이랬을 때 학대를 받은 아이의 경우에도 저는 뭐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아이를 안정시킬 네, 수 네.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상담 같은 게 네, 들어가야 네, 되는 것 네.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또 이 부모를 형사 처벌을 해서 이들이 다시 재범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거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를 위한 일종의 심리나 정신 치료 같은 것도 지금 잘 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명령, 네. 그는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금 교도소에서도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보호관찰소에서도 뭐 굉장히 다수 학대 사건 대부분 다 보호처분 받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네. 가족치료 포함해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학대 가해자들이 획일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도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문화되는 영역이고요. 외국의 논문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들이 한 3가지 타입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정말 가부장적인 사고에 의해서 아이는 내 거다, 물건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훈육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런데 나머지 2 타입이 있는데 네. 한 가지 소수이지만 한 가지 특별한 타입은 밖에서도 범법행위를 하고 가정 내에서도 범법행위를 하고 폭력의 수위가 무지하게 높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성격장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양천 사건은 네. 아마도 엄마가 상당 부분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뭐 80시간, 60시간 그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그 집합식 교육이라는 게 과연 성격장애까지 그렇죠. 치료할 수 있을까? 네.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디테일하게 많은데, 지금 이제 법 개정한다면서 자꾸 형량 높인다는 얘기만 나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형량 네. 충분히 많이 높은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제가 제 국회에서도 생각에는. 보면 네. 무슨 사건이 나면 막 형량을 엄청 높이는데, 사실은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 형량을 높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7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형량이 올라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다. 제가 형량을 높인다는 논리에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형량이 무지하게 높아지잖아요. 그럼 발각이 안 돼야 되겠죠. 네. 더 숨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암수 범죄화도 동시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굉장히 겁니다. 중요한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가 가야 될 다른 방향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문화나 인식이 거기에 달하지 않을 때 법이 조금 한 발자국 앞서서, 너무 많이 앞서면 또 이게 갑자기 이 사회와의 이 괴리가 클 경우에는 그 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앞서서 길을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다. 법이라는 게 이제 2가지라는 거죠. 사회의 변화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게 있고, 하나는 사회가 가야 될 방향으로 법을 조금 먼저 가서 있음으로써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동보호 사건, 이런 이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예컨대 아까 제가 미국의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아동을 학대한다는 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금 더 앞선 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 번 신고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데 신고되면 서로 그게 공유되지 않는 신고 기록을 직접 하는 문제, 그리고 패밀리 코드가 가정법원에서 형사사건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동보호기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나 인력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해자 교육명령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니 좀 더 정치한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게 했던 이런 아주 몇 가지를 금방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가 사실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좀 교수님한테 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들었는데 혹시 끝으로 네, 뭐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만 이견 같은 네, 거를 네, 좀 제시를 하고 싶다면 네. 네, 그게 허용된다면 아니요 당연히 네. 전문가이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국민적 의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는 이미 그 많은 그 지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미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천 경찰서 홈페이지가 다운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입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담아내야 되는 그릇 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릇의 우선순위를 국회의원들이 정하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정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 그릇이 빨리 먼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그릇은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왠지 뭐 우리가 사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같은 것만 자꾸 정치인들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게 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이 보통 사람들이 정말 사는데 필요한 것들부터 먼저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가져봅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에 없긴 하지만 네. 뭐 되게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뭐 서로 다툼이 없는 거는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저희가 조금 더 정치하게 제가 지금 국회에 없으니까 법은 만드는 거는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 21대 국회의원분들께 네. 이런 의견을 잘 전달을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요. 네. 또 제가 어떤 자리에 가게 돼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네. 주신 말씀을 잘 담아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 모두들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사실은 입양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높일까 그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정말 그 입양 가정에서 훌륭하게 큰 그렇죠. 입양아들이 네. 너무 네. 많잖아요. 네. 네. 저는 이 유럽에 가면 특히 이제 우리 네, 대한민국 네, 네. 출신의 해외 입양아들이 뭐 장관도 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네. 하고 그런 수많은 또 뭐 그분들만 훌륭하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잘 큰 경우도 많은데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생길까 하는 걱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아동 보호시설을 자원봉사를 몇 년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양을 굉장히 여러 그 경로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양 가정에 대해서 그 추후에도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맞아요. 일들은 꼭 네.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또 한번 말씀 나누죠. 네. 교수님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신 말씀 꼭 귀담아 들어서 제가 나중에 뭐 일하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